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황과 매크로에 대해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증시가 되게 미묘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눈치 빠른 서학개미들이 작년에 열심히 달려가기도 했고요. 일반적으로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당연히 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이익이 많이 감소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해서 올라올 걸로 예상치는 잡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주가가 훨씬 괴리를 높이면서 올라갔다는 게 특징이었죠. 자, 이렇게 된 배경은 당연히 코비드 이후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금리가 거의 0% 가까이 된 부분, 그리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양의 돈이 풀리게 되었다는 것에 기인하는 걸 겁니다. 그리하여 지수가 신나게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최근 1년간의 S&P에서의 성과 추이를 보면은 이걸 끌어올린 업종은 좀 뻔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른바 마가, 그리고 테슬라, 약간의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IT 테크 업체들이었죠. 반면에 에너지나 뱅킹, 부동산 이런 쪽은 처참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이겠죠.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도 극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가치주는 그냥 자산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 격차가 더 벌어지긴 했지만은 러셀 1000 지수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가치주 대비 성장주만 달리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 벌어졌던 시기는 이제 99년도에 IT 버블 당시 정도일 텐데 이때보다 격차가 훨 벌어지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입장은 이 갭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인류가 역사적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미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데요. 자, 성장주의 상승이라는 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형태인 유형자산 기반의 무엇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형자산 위주의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며 이런 부분이 지수에서 해마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대세가 되었다. 자, 그러다가 핑계김에 이제 코로나로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게 됐고 이제 어떤 변곡점에 오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K점 회복이라는 개념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JP모건이 갖고 온 개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정부가 이제 부양을 하지만은 테크 기업들과 같이 이미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애들은 별 타격도 없고 계속 상승하게 되고 경기 민감 기업들, 오프라인 기반 애들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양극화가 극심해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미국 내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가 벌어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지수가 열심히 올랐지만 실제 미국 상황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어떤 좀비 컴퍼니라고 하죠. 이자는 근근히 내는데 원금의 채무를 못 갚는 애들이죠. 자, 구제가 필요한 애들인데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채 총액이 20년에만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이죠. 그 중에서 심한 경우는 AMC 같은 영화회사 예를 드는데 Can't blame COVID, 코로나 핑계 대지 마라. 사실 이자 비용은 그전에도 못 내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전형적인 케이스이고 2단계 기업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채무 탕감을 안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국내에도 이런 기업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보실 때 손익계산서만 보지 말고 재무구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전통적인 회사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수들이 오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단 아까 성장주 위주의 상승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지수의 구성 항목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들의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들이 예전 대비 편중 현상이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어떤 바로미터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30 같은 경우 보면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둘이 합쳐가지고 30%의 비중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아까 격차를 벌이는 성장주로 분류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영향을 주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가와 테슬라 얘네가 합친 게 아래 거 다 합한 것보다 커요. 거기에다가 이제 패시브 위주로 자금들이 집행이 되면은 이런 애들을 위에서부터 쫙 삽니다. 그러니까 아랫단은 추적 오차 정도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밑에까지 다 담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큰 애들만 위주로만 올라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애들이 돈도 잘 벌고 여러 이유로 이런 회사 위주로만 매수세가 늘어나니까 지수는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역시나 미국의 경기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 정점 당시에 대공황 이후로 최대치의 실업률을 보였죠.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이런 일시적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부가 영구적 실업자로 전환되었다.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걸 보면은 리먼 사태가 있었던 2008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한번 훅 더 떨어졌죠. 2기간 동안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줄어든다는 말은 이게 줄면 실업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겠죠. 이것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한동안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 1월 14일 날 얘기한 부양책 1인당 현금 150만 원씩 준다. 이런 것도 여기에 기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위 노동자들은 다 집에 가서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은 기업들을 되게 규제해가지고 과세를 매기고 법인세를 높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황이 심각하니까 코로나 끝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계속 풀 거고 부양책을 할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경기와 별개로 증시는 여전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증시를 다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열심히 생기고 있죠. S&P 500 퍼로 보면은 38배 높은 수준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물론 기업들의 이익 감소가 일어나는 것도 퍼의 상승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가격이 많이 오른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지수를 인플레이션 조정해서 환산한 실러퍼 같은 경우에도 35배 정도 수준으로 이 추이대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얼마 안 있으면 IT 버블 수준에 육박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설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딱히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증시는 간다 이런 흐름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밸류에이션 공부 왜 하니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인류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원래 금리의 역수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 퍼니까 금리가 계속 빵이면은 거의 무한대까지도 퍼를 부여할 수 있기는 해요. 최근에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구리나 니켈 같은 비철 금속이 폭등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풀렸고 경기도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은 여러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중단돼서 오른 측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수요는 아직 별로라는 첨예한 디베이트가 진행 중에 있어요. 곡물도 예외는 없습니다. 대표 곡물인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경우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미국 조사에 따르면 올해도 곡물 쇼티지가 온다. 왜? 농사를 잘 못 지어서. 그 와중에 돈이 많으니까 이 과정에서 부추기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인플레 같은 경우는 이미 발생을 한 거죠. 자, 가즈아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자, 크립토 커런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가격이 올랐고 그냥 도처에서 다 난립니다. 여기저기 다 전장이다. 전시 상황이에요. 정황상 실제 자산의 수요보다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이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일어난다는 건데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22년까지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말을 해가지고 이 기조는 이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돈을 풀면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웃긴 게 생각보다 잘 들지 않는다. 돈이 시장으로 온다. 코로나라서 밖에서 안 쓰고 다 뛰어든 영향인 건지 어쨌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여기가 이제 여러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기점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된 반면에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산 가격이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랑 비슷한 소리인데 내 월급은 그대로거나 주변에서는 집에 가서 쉬고 있고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좋지 않잖아요. 그럼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다음 수가 어렵죠. 현재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은 자산 버블만 이렇게 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2년까지 안 한다니 최근에는 연준의 일부 사람들 위주로 간 본 소리가 슬슬 나와요. 이제부터 벌써 간 봐야 된다 이런 거죠. 약간 마이너하는 친구들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 아직 테이퍼링은 이르지. 보스틱 총재가 이거는 테이퍼링 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많은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실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19년도쯤에 경기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역전이 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몇 년 뒤에 리세션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딱 찍었었거든요. 당시 여기 언저리 좀 어딘가에서 리세션이 온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쩌면 코로나로 그게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안 왔다면은 앞으로 올 거니까 투자를 좀 더 잘해야겠죠. 자, 어떤 상황이 됐건 이제 의사결정 각자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구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깊게 보다 보면은 경기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절대 안 망할 걸로 여겨지는 회사에 투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큰형님들한테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가 대표적인 거죠. 현재까지는 맞는 말인데
앞으로는 뭐 바이든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서 마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이런 테크 기업들을 때리겠다는 이제 각 국가별 움직임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바이든이나 뭐 앨런의 정책이 그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뭐 이 정도로 이런 기업들이 크게 든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근데 과거에 미국의 행태를 볼 때 기회만 되면은 여러 독점적인 재벌 기업들을 해체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해초리를 밀어놨지만 언제든 노이즈는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얘네가 이런 상황에서 빠지면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당분간 손을 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런 우려는 잠시 접어두고 여기로 돈이 계속 몰릴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저런 부분이 찝찝하게 남아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얍삽한 친구들은 일단은 밀어주는 정책에 기대는 방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탄탄한 뒷배가 있는 애들로 도망가서 비중을 확대하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거고, 현재 그런 쏠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바이든 정부 하면은 대표적인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대표는 전기차겠죠. 뭐 사실 전기차가 지금 소비자한테 필요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뭐 크게 메리트가 있지도 않고, 환경보호라는 명목 하에 이제 글로벌하게 정부들이 방향성을 세워서 정해버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어떤 규제 산업이고, 바이든은 이런 정책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대체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실제로 얼마나 연계될 수 있을까, 매번 이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정책에서 붙는 부분은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장에서는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으로 또 쏠림이 심해지니까 밸류에이션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PDR, Price Dream Ratio, 뭐 꿈이 크다 이런 얘기하고 넘어가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들 꿈만 꿀 수는 없잖아요. 이제 실적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연초에 S&P 기준으로 전망된 바에 따르면은 작년에 이익이 크게 감익을 했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회복해서 만회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터가 좋을까 순서대로 보면은 영업이 뭐 턴어라운드 할 걸로 예상되는 어떤 에너지 기업들이나 뭐 산업재, 소비재 이런 부분 순으로 성장이 두드러질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월달 주가 추이만 보면은 여전히 테슬라와 반도체 애들 그리고 일부 금융주 이런 애들 위주로만 주가가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말은 뭐 저렇게 했지만 회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다른 쪽으로는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 심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도 일부 이제 에너지나 금융이 좀 올랐다는 부분은 얘네가 작년에 빠져가지고 뭐 기었던 부분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아까 원자재 보셨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뭐 금리를 올려야 된다던가 뭐 원자재 가격의 수혜 이런 거에 대한 간보기성 판단도 일부 있는 거죠. 막상 경기가 터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증시는 아직까지 작년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고, 다들 이제 전시 상황에서 언제든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우의 수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각국의 대표 증시들을 미국 증시와 엮어보면은 다 연계돼서 움직여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코스피, 중국, 일본, 홍콩, 러시아, 브라질 이렇게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하죠. 따라서 같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미국하고 얼추 비슷한 업종 회사들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또 어찌 보면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건데,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달러 대비. 또 신흥국은 환율이 약하면서 증시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펀더보다는 일단 시세가 우선이다. 뭐 환율 같은 건 모르겠다. 중국이나 한국이 강한 거는 이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니까 그런 거고, 이런 국가들은 타격이 지금 심한 상태잖아요. 근데 글로벌하게 만약에 정말로 코로나가 종식돼서 경기가 살아나게 돼야지 얘네 화폐 가치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쯤 돼야 전통적인 주식으로서의 매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을 위해서는 경기가 이제 턴을 해야 되는 거니까 턴한다고 보는 게 희망적인 건데, 신흥국보다 그래도 가깝게 턴할 걸로 생각되는 나라들을 보면은 역시나 중국이나 한국이에요. 상대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여유가 있었던 국가들이고 그나마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죠. 그 와중에 중국이 21년 1분기에 1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기저 기반으로 올라간다는 거겠지만은, 만약 이게 진짜면은 중국 주식을 보든 뭐 이런 중국의 상황에 기대서 득을 볼 수 있는 옆에 있는 나라 한국 주식을 보든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글로벌 경기는 쉽게 돌아올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돈은 푸니까 증시는 가고, 어느 국가든 뭐 부양책은 멈출 수 없을 것 같고, 거기서 정책성인 뭐 전기차나 뭐 강력한 해자에 IT 테크 쪽 살짝 걸치면서 또 혹시 모를 중국의 성장에도 살짝 걸치고 싶고, 또 거기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만 주식을 사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간히 요새 관심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중국의 DR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인지 몰라도 트럼프가 이게 임기 끝나가는 시점과 맞춰서 절묘하게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중국의 DR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세는 시세고요. 너무 급등하는 걸 따라잡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의사결정하기까지 충분한 공부를 동반해야겠죠. 경기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각 기업 혹은 개인들의 빈부격차가 어떻게 될지, 향후 전개에 대해서는 진짜 말 그대로 변곡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대응을 하면서 판단하는가가 우리 인생에서도 변곡점으로 작용할 거예요.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로서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니까 나름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뭐 두서없이 글로벌 증시와 매크로에 대한 제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